음악은 의지를 울린다. 여러 분야 가운데 의지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예술의 힘이 가장 뚜렷한 것은 음악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음악은 회화나 조형예술과 달리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으며 감동을 받는 이유는 선율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때 음악은 세계의 깊은 곳에 있는 의지를 직접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준다. 음악의 의지 자체의 모방이기 때문이다. 침대로 예를 들면 그 원형인 설계도가 있고 그것을 모방한 침대가 있다면 회화는 모방한 것의 모방이 된다. 이처럼 많은 작품이나 예술은 모방을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악은 그런 모방 없이 직접 인간의 심금을 울린다. 음악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름다운 감동을 직접 전한다. 심지어 우리가 가사를 모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많다. 이것이 멜로디의 매력이다. 삶에 대한 의지, 욕망 자체는 신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 음악이 그 욕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욕망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진정시킬 수 있다. 마치 폭풍우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이 음악을 통해 우리의 감정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클래식을 들으며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 웅장한 오페라는 독일어 가사를 전혀 몰라도 큰 감동을 준다. 이렇듯 음악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을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와 비슷한 효과이다. 그는 디오니소스 계절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의 체험을 카타르시스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이런 체험의 본질은 인간을 한계까지 몰고 감으로써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나 환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체험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이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초월을 체험하게 된다. 관객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슬픔 등의 감정이 등장인물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에 공감하면서 해소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 비극 예술이 가져다준 마음의 정화작용이다. 이렇듯 음악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니체의 예술 철학이 그대로 이어졌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구분하고 각각 멜로디와 가사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을 뜻하면서 동시에 여러 번의 죽음과 재생을 경험한 디오니소스처럼 인간도 술에 취해 삶에 따른 고통을 잊고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 덧없는 삶의 시간에서 벗어나 고통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술은 삶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참을 수 없다면 클래식을 들을 것을 권장한다. 오페라는 가사를 이해해야만 되지만 실내악이나 관현악은 그럴 필요가 없다. 클래식은 이 세계가 의지라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통로와 같다. 이 세계가 의지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예술이다. 바그너는 1854년 스위스에서 처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는데 당시 쇼펜하우어는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철학자였다. 바그너는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여러 번 읽고 쇼펜하우어를 존경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정작 바그너를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바그너는 쇼펜하우어가 사망한 1869년에 프랑크푸르트로 발명했지만 찾아가지는 못했다. 독일 음악계를 주도하던 바그너도 쇼펜하우어의 묘를 찾아가기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도 쇼펜하우어를 존경하는 마음은 계속되어 나는 쇼펜하우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글로 썼다. 그의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그대로 담은 작품으로 알려졌다. 음악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물론 클래식이 가장 좋겠지만 요즘 음악 장르가 다양하다. LP, CD, 유튜브 음원 등 무엇으로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예술작품을 돈이나 성공 그리고 이익에 대한 생각은 미뤄두고 고요하게 바라보자. 변화하는 이 세계의 불변의 것, 보편의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인생의 욕망과 괴로움을 예술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다.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탁월함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항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생적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일, 소화, 휴식, 수면 욕구 등. 둘째, 육체적 즐거움,
산책, 달리기 등 각종 운동, 사냥, 전쟁 등. 셋째, 정신적 즐거움, 사육, 독서, 예술, 명상, 철학 등.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의 즐거움을 모두 알았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건강을 챙겼고 음악을 즐겼다. 그리고 독서와 철학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그는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소홀하지 않도록 균형을 갖췄다.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한 가지.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해도 인생을 항우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무게중심의 차이가 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복의 방향이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평범한 사람.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소유물이나 지위, 이성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족은 외부에 의존한다. 둘째,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 실용학문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밖과 안에 걸쳐 있다.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학 등을 통해 대부분 즐거움을 얻지만 가끔 취미로 그림 연습을 하면서 불만족을 채운다. 셋째,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가장 고상한 향후 방식을 통해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둔다. 사물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간다.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무료함에서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곧 현실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한다.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긴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인간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 즐기는 것은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했는데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의 의미는 세 가지 향유 방식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독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마라.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서 일을 부탁해서 회의를 하느라 분주하다. 또한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가족 모임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하루 종일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기사는 우리의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각종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화,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다. 마음부터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다.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다. 그는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끝없는 의혹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인생에 대한 지적 관조와 독서를 통한 위대한 사상가와의 대화다. 철학자는 사물을 지적인 대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갇혀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쇼펜하우어는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철학적으로 향유하려면 사고하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독자적인 사유에 필요한 독서의 방향이 다르면 이득보다 해악이 많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양서를 읽기 위한 3가지 조건. 책은 우리는 발전한 인공지능에 생각하는 것까지 맡기고 있다.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정보를 요약해주고 해결책도 알려주는 장점이 반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사고력을 잃게 만든다. 과거의 독일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나 통찰이 없이 지식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그 당시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돈이 되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명성과 겉모습을 위해 대충 요약한 내용만 암기한 후 현명한 척하는 잘못된 세태를 비판했다.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의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간 사유의 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편안함으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사유의 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독서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한다. 위대한 작가의 저술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한 소개서나 리뷰를 읽는 데 만족한다. 위대한 정신이 담긴 내용보다는 잡담이나 가볍게 정리한 글들을 더 선호하는데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쓴 작품을 읽어야 한다. 둘째, 2번을 읽을 것을 권한다. 중요한 책은 무엇이든 즉시 2번 읽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물의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끝을 알고 있으면 처음 부분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이란 어떤 정신의 진수인데 몇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정신의 위대함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인 교양이 높아져야 독서를 통해서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반복은 영구의 어머니이다. 셋째, 악서를 피해라. 쇼펜하우어가 지칭하는 악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책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한다. 대중은 어리석게도 그런 글을 읽는다. 사물 자체에 대한 생각을 다룬 극소수의 책을 읽어야 한다. 직접 사물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작품이 영원한 생명과 불멸의 명성을 갖는다. 또한 베껴 쓴 글이나 편찬한 글도 경계해야 한다. 쓰는 이와 읽는 이의 관계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다. 책에만 매달리는 평범한 철학자와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의 관계는 역사 연구가와 목격자의 관계와 같다.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해 자신이 직접 파악한 것을 말한다. 군주처럼 사유하라. 40대는 책을 많이 읽을 시기이다. 학창시절에는 학점을 받기 위해 전공에 맞춘 독서를 하느라 폭이 좁았다면 40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관심의 분야도 다양해진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좀 더 분명해지면서 집중적으로 독서하는 일이 많아진다. 예전에는 몰랐던 나의 적성이나 취향, 성향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에 따라 책을 선택한다.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독서를 할 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숭고한 지식만큼의 가치는 없다. 많은 독서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많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의 샘이 막혀버렸을 때만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보다 독자적 사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독자적인 사고 없이 남이 모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유 없는 다독을 경계했다.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사이의 공간에서 그들의 사고틀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것이 나의 것으로 저절로 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며 멍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편하게 남의 힘으로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된다. 남의 책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것은 나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 독자적인 사유로 하는 사람은 군주처럼 스스로 직접 판단을 내린다.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모두 그들 스스로 사고하여 얻은 결과다. 진정으로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군주와 같다. 그는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군주의 결정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직접 출발한다. 군주가 타인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온갖 종류의 권위와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잘못된 독서는 이런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정신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사상가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것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철학자로서 그들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은 사유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각을 연결게 하는 건 다독이 아니라 숙독이며 독서를 통해 받아들인 타인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사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 과잉이 되듯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자적인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되새김이 전혀 없다면 남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다. 더구나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절제하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